김민재 선수가 기념비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패스를 후방에서 돌리면서 대승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전 스탯과 분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용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상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끝났고요.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간만에 좀 무리해서 경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승리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아주 흐뭇하고 좋아서 간만에 바이에른 유니폼도 꺼내 입었습니다. 9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홈 경기였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였고요. 바이에른이 프라이부르크에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리그 전 경기 선발 출장 중입니다. 바이에른이 굉장히 쉽게 승리한 경기였는데요. 안 그래도 압도적인 경기력이었는데 행운 섞일 첫 골, 코망이 어딜 봐도 크로스였던 것 같은데 이 분데스리가 선출인 박주호 해설도 크로스였다고 했는데 빗 맞았는지 묘하게 골키퍼 뒤로 넘어가면서 골대 맞고 들어갔어요. 흔히 말하는 슈터링이죠. 슈터링이 들어가면서 프라이부르크는 더욱더 전의가 꺾인 듯이 보였습니다. 거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수준의 경기였고요. 그런 경기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골이 적게 들어간 거 아니야? 가페삼기라고 축구팬들 농담이 있는데 그거대로 정말 3골만 들어가는 게 무슨 법칙인가 싶을 정도로 바이에른이 조금만 더 집중했다면 6골, 7골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슛은 단 2개, 유효슛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한 승리였고요. 그리고 코망이 2골, 리로이 자네가 1골을 넣었습니다. 슛이 21대 2였네요. 자, 그럼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스탯이 어땠는지 오늘 가장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스탯을 위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민재가 이날 패스를 171회 시도해서 그중 157회를 동료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공률이 92%인데요. 사실 패스 스탯을 늘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157, 171이 어느 정도로 큰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4년 8개월 만에 분데스리가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기록한 최다 패스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난번 기록이 2019년 2월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이었던 드라고비치가 기록한 178회라고 해요. 이것보다 김민재가 7개가 적습니다. 딱 7개 차이밖에 안 돼요. 178, 171이면 적은 차이죠.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김민재 선수가 거의 분데스리가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기록할 수 있는 최다 패스에 근접한 그런 수치를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4년 8개월이면 한지 플릭의 바이에른도 있었고 나겔스만의 바이에른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전술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지금 바이에른보다 더욱더 강했던 그런 바이에른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171회 이상의 패스를 기록한 선수는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때는 빌드업 부담이 좀 분산돼 있었고 이번 경기는 김민재가 약간 몰빵 받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합니다.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패스를 한 선수가 다른 어떤 세계적인 미드필더도 아니고 김민재라는 게 대단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키패스를 역시나 1개 기록하면서 키패스 머신이라고 하면 좀 오바지만 센터백으로서 굉장히 드문 키패스를 많이 하는 기록을 쭉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완벽했어요. 승률 100%, 8회를 따내면서 이 부문 1위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투톱은 2명 합쳐서 0이었어요. 김민재한테 매번 당했다는 거죠. 김민재는 가로채기 역시 4회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수비, 롱볼을 머리로 따내는 수비 다 완벽했고 패스 돌리는 것도 완벽했다. 김민재의 이날 경기 기여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스탯들입니다. 근데 친김에 스탯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 평균 스탯을 보겠습니다. 사실 팀이 아주 좋지 않고 좀 그래서 평균 스탯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보면은 굉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최다 패스 부문 김민재가 1위입니다. 리그 전체 1위예요. 모든 포지션 모든 선수 통틀어서 경기 평균 101.7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위고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키미히나 우파메카노가 패스를 더 많이 하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급격하게 챔스와 리그 가리지 않고 김민재가 최다 패스를 기록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는 레버쿠젠의 핵심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이 선수가 97회인데요. 보면 김민재와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나요.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요주와 키미히, 4위는 우파메카노. 둘 다 김민재의 동료죠. 이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히 3명이 후방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공을 돌리는 그런 사이죠. 그리고 5위는 에드몽 탑소바, 6위는 에세키엘 팔라시오스인데 이 둘은 또 레버쿠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리그에서 가장
능력이 좀 압도적인 그런 두 팀이 레버쿠젠과 바이에른인데, 이 두 팀에서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는 선수들 3 합쳐서 6명이 상위권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성공률을 보면 김민재가 92.1%로 리그 10입니다. 근데 출장 시간이 90분에도 못 미치는 선수가 2명 있기 때문에 막 교체 들어온 공격수가 한 10분 동안 패스 3개 했는데 다 전달하면 100%잖아요. 이런 선수들 빼면 김민재가 8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스 횟수 1위, 성공률 8위. 공중볼 획득 리그 6위입니다. 경기당 3.7회. 지난번 세리아에 있을 때 시즌 초반에 공중볼 획득을 1위를 오랫동안 달리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반적으로 분데스리가가 세리아보다 좀 제공권이 좋다는 얘기를 듣죠. 특히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들일수록 그 좀 장신 공격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 팀 센터백으로서는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김민재는 그런 리그로 온 뒤에도 공중볼 획득 6위로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1위는 우니온 베를린의 공격수 케빈 베른스인데요. 이 베른스를 향한 롱볼이 우니온 베를린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 루트거든요. 경기당 횟수가 7.1이나 됩니다. 이 선수는 못 이기겠네요. 다음 오프사이드 유도에서도 김민재가 아주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경기당 1.0회로 전체 5위입니다. 이거는 일단 기록이 좋다는 측면도 있어요. 김민재가 라인을 잘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잘 올리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에 많이 빠뜨린다라는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시에 김민재의 팀 내 위치, 또 팀 내의 수비 조합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왜냐면 우파메카노가 아니고 김민재가 이 수치에서 1위라는 건, 팀 내 1위라는 건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보다 더 한 발 뒤에 있을 때가 많다는 뜻이죠. 실제 경기를 봐도 우파메카노가 튀어나가고 김민재가 뒤를 봐주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튀어나갔던 것과는 반대가 됐는데, 이런 인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가 오프사이드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스탯이 굉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치만 가지고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분석을 해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단 이 부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밸런스가 깨진 바이에른 뮌헨을 지탱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더욱 많은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팀이 잘 돌아간다. 라는 점이 스탯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왜냐면 시즌 초반에는 키미히가 패스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키미히의 패스가 줄어들고 김민재가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 키미히가 후방에 있는 선수들한테 빌드업의 짐을 좀 나눠 지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는 키미히를 올려 쓰고 싶어하는 투엘 감독의 의중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미히가 6번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뒤에 내려가서 깨작깨작 공을 돌릴 때는 키미히가 줄 수는 있어도 받을 선수들이 좀 애매하고, 또한 최전방과 키미히 사이에서 연계해줄 그 사이 미드필더가 애매하기 때문에 팀이 잘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키미히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 8번 자리, 그러니까 좀 더 전진한 미드필더 자리에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직접 공을 투입하는 그런 패스가 키미히의 특기인데요. 이렇게 올렸을 수 있을 때 바이에른은 경기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방 빌드업을 도맡아줄 미드필더는 뒤쪽에 없어집니다. 대신에 미드필더는 그냥 머릿수만 채우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만 해주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직접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빌드업의 기점 역할까지 미드필더가 아닌 센터백 김민재가 대신 해줄 때, 그 김민재가 그만한 짐을 졌기 때문에 키미히를 올려 쓴다든지 팀이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팀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경기를 보면 전방 압박 때문에 밀려 내려와서 키미히가 뒤쪽에서 공을 뿌리는 경기는 보통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키미히가 능동적으로 경기를 풀기 위해서 뒤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수동적으로 상대 압박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미히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팀 공격이 잘 안 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키미히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를 좀 자유자재로 하고, 특히나 올라가 있는 시간이 좀 길다면 대신에 김민재를 위시한 다른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빌드업을 대신 해주고, 키미는 좀 더 앞에서 영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비약이 있지만 김민재가 잘하는 날은 김민재의 플레이의 수혜자가 키미히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지 막아내는 걸 넘어서서 김민재 선수가 팀에 끼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격 면에서도 있죠. 일단 전진 수비를 많이 하죠. 김민재가 우파메카노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김민재 역시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확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전진 수비를 통해서 상대 역습을 끊고 바로 바이에른의 재역습으로 이어갈 때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되죠. 그래서 역습의 재역습 기회를 김민재가 창출해 주고요. 또한 지공 시 빌드업 기점 역할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속공, 지공
다 창출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재다능한 센터백, 특이한 센터백 김민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민재의 팀 내 비중이 그러니까 그날 경기를 잘했냐 못했냐, 수비가 뭐 무실점을 했냐 두 골을 먹었냐 이런 거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김민재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매체들의 평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습니다. 뭐 실수한 2개 하면 평점 확 깎고 막 이러는데 김민재만큼은 그럴 센터백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날 경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이날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후반 막판이긴 했습니다만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이 팀은 이 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후보 센터백이 아예 없죠? 센터백 3명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마테이스 더이으트가 조금 더 큰 부상으로 아예 빠져있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쓰려고 했던 넘버 4가 될 수도 있었던 센터백 유망주 부흐만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김민재, 우파메카노 2명은 무조건 나가야 하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그 중에 우파메카노가 빠졌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투엘이 어떤 수를 썼느냐, 라이트백으로 뛰고 있던 누사이르 마즈라이를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으로 돌리고 오른쪽에 콩라트 라이머를 투입했어요. 돌려막기 아닙니까? 참 이렇게 바이에른 스쿼드가 이렇게 숫자지처럼 얇아서야 되겠냐 싶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롬 보아탱도 안 샀죠? 팬들이 보아탱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좀 여론을 좀 의식해서 안 샀다라는 식의 분석이 있는데, 이날 바로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보아탱 살걸, 보아탱 영입할걸, 이렇게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더리우트가 빨리 돌아와서 최소한 3명의 조합은 다시 회복한 채로 시즌을 치러야만 바이에른이 전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준 김민재, 이제 부상 위험이 좀 있긴 한데 부상만 조심한다면 이 활약상 A매치에서도 이어갈 수 있겠죠? 클린스만은 웃고 있습니다.